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한일 외무장관의 낮술. 삼성물산의 이병철 사장은 이 무렵 울산에 지을 한국 비료 공장에 대한 차관 교섭을 위해 일본에 와 있었다. 김동조 대사가 어느 날 이 사장을 찾아와서 물었다. 지금 대일 청구권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 차관 1억 달러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 중 무상 3억을 6억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무상을 늘리는 것은 일본의 외환 사정을 감안하면 어려울 겁니다. 상업 차관은 일본이 상품을 팔고 이자까지 받는 것이므로 교섭하기에 따라서는 증액이 가능할 겁니다. 김 대사는 나는 우시바 씨에게 부탁을 너무 많이 했으므로 이 사장께서 교섭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이병철은 김 대사, 우시바 그리고 한국은행 도쿄지점장 김봉은과 함께 복 요리로 유명한 후쿠겐이라는 음식점에서 만났다. 그런데 골프를 치느라고 일행은 예약 시간보다 1시간이 늦었다. 음식점 현관에 들어서니 주인이 화를 냈다. 복 요리는 시간이 맞아야 한다면서 예약 시간에 맞춰 요리를 해놓았는데 1시간이나 늦었으니 제맛이 나지 않게 되었다고 주인은 안타까워했다. 일본 제1의 복 요리사한테서 야단을 맞은 네 사람은 멋쩍은 표정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다. 주인이 따라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사과했다. 제가 복 요리를 하는 것은 돈을 벌자는 목적 이외에 최고의 맛을 손님들에게 서비스하자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제맛이 안 나는 것이 억울합니다. 네 분이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우시바는 이병철 사장의 제안을 듣고 난색을 보였다. 이 사장은 일본으로서는 한국, 인도, 파키스탄 가운데 어느 쪽이 소중하냐고 물었다. 우시바가 그야 물론 한국이죠 라고 하자 이 사장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상업 차관, 공여액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우시바는 조사해보고 내일 알려주겠다고 했다. 다음날 우시바로부터 이병철에게 연락이 왔다. 인도에 대한 차관 공여액은 5억 5천만 달러라는 것과 대한 상업 차관 증액 문제는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병철은 돌아오는 대로 박 대통령, 정일관 총리, 장기영 부총리를 만나 그 전말을 알리고 꼭 실현시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정부는 상업 차관의 증액보다는 유상자금 2억 달러에 대한 이자를 낮춰달라는 교섭을 하게 됐다. 이병철은 이것이 소탐대실이었다고 회고록에서 개탄했다. 우시바도 이병철에게 일본 같으면 경제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한국에서는 매사를 관리들이 결정한다고 비판하더란 것이다. 한일 양국이 회담의 타결을 향한 돌파구로 생각한 것은 1965년 2월 17일로 예정된 신하 외상의 방안이었다. 일본 외상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양국은 또 서울에서 있을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기본 조약 부문의 합의, 가서명함으로써 국교 정상화의 조기 타결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극적인 연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무회의에서는 김포공항에 일본 국기를 개양하고 국가를 연주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국무회의 전에 정일관 총리와 김영욱 정보부장이 장관들을 상대로 설득을 했음에도 다수가 반대했다. 장기영 부총리, 양찬우 내무, 김성은 국방정도가 찬성했다. 박 대통령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동원 외무장관이 강경하게 발언했다. 국민 감정이 무섭다고 외교 관례를 무시하면 이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국민 여론에 정부가 끌려간다는 인상을 남기면 외교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아무리 국민이 그렇다고 해도 국가는 채통을 지켜야 합니다. 일장기를 걸고 기미가요를 연주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묵시적으로 이동원 장관 편을 드는 것 같았다. 이 장관은 야당인 민정당에서는 신하 방한 반대 집회도 허가해주자고 윤치영 서울시장에게 건의했으나 윤 시장은 거절했다고 한다. 이건 정치가 아닌 예절의 문제요. 어떻게 건국 이래 처음으로 찾아오는 일본 요인을 시위대와 부딪히게 할 수 있습니까? 난 절대 허가할 수 없어요. 2월 17일 오전 일본 항공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내린 67세의 신하 외상은 도착 성명 문안을 잃어버려 호주머니를 뒤지느라고 기내에서 3분을 지체했다. 계단을 내려올 때는 구두끈도 매지 않은 상태였다. 그가 읽은 도착 성명의 핵심은 다음 대목이었다. 일한 양국은 예로부터 일이 대수의 인국으로
사람의 교류는 물론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도 깊은 관련이 있었으나 양국 간 오랜 역사 중에 불행한 시간이 있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 깊이 반성하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사과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신화회상의 방한 전날 우시로쿠 아주 국장은 외무성 출입 기자들에게 도착 성명문을 돌린 다음 의견을 들어보았다. 기자들의 반응은 사과를 하려면 좀 더 확실히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어중간해선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다라는 것이었다. 선발대로 먼저 서울에 가 있던 외무성의 마에다 조사관도 문안을 읽어보고는 사과의 뜻을 더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해왔다. 우시로쿠 국장은 깊이 반성하는 바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인 다음 문안을 신화회상에게 가져갔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신하는 아주 간단하게 받아줬다. 이동원, 김동조도 마쿠에서 강력한 사과 문구를 포함시키도록 일본 측을 설득하느라고 무진 애를 썼었다. 일본 외무장관으로서는 최초의 공식 방한. 신화회상을 맞은 1965년 2월 17일의 김포공항에선 이변이 하나 있었다. 67세의 신하가 30살가량 아래인 이동원 외무장관의 안내를 받으면서 의장대를 사열하는데 기미가요가 나와야 할 대목에서 아리랑이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대통령이 일본 국가의 연주를 허락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 장관은 속으로 각하가 허락하셨는데 마음을 바꿨나 하고 생각했다. 이 일은 별 말썽 없이 지나갔고 그날 저녁의 워커힐 만찬장에서는 기미가요가 연주됐다. 이 장관과 함께 승용차에 타고 숙소인 조선호텔로 들어오는 차 중에서 신하는 말이 없었다. 도쿄에 비해서 서울은 깨끗하고 조용하군요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이다. 차가 조선호텔에 거의 당도했을 때 시위 군중 속에서 던진 달걀이 차체에 맞았다. 이동원은 서툰 일본어로 말했다. 놀라실 것 없습니다. 이건 환영의 표시입니다. 아마 증오의 표시였다면 총을 쐈을 겁니다. 신하는 유쾌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독백처럼 환영 제스처 치고는 좀 지나친데 라고 말했다.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를 방문한 신화회상 일행을 맞아 30분간 요담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이 먼저 과거사에 대한 한국민의 감정을 이해하고 손을 내밀어 납득이 갈 만한 성의 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보다 20살가량 많은 신하를 앞에 두고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다. 그가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장교 양성기관 만주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생도 시절 신하는 만주국의 산업부 국장이었다. 그는 만주국 총무처 차관으로서 괴뢰국을 조정하던 기시 노부스케와 함께 군국주의 일본이 만주에 파견한 대표적 엘리트였다. 그는 전후 동화와 정치란 책을 썼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다. 일본이 대만, 조선, 만주를 합방, 경영한 것이 제국주의라고 일컬어진다면 그것은 영광 있는 제국주의다. 그런 그가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하는 사절로 박 대통령 앞에 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야망가와 음모가들이 몰려들던 동양의 서부, 만주에서 질풍노도의 시대를 같이 호흡했던 사람들끼리 갖는 편안한 신뢰감 같은 것을 신하로부터 받았던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신하 일행에게 점심으로 한정식을 대접했다. 신하 외상은 젓가락으로 밥을 맛있게 먹는데 쩝쩝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덕택에 긴장된 분위기가 풀렸다. 신하가 도중에 정색을 하고 말했다. 카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저 밥이 참 맛있습니다.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물 정치인 신하의 소탈한 언동을 계기로 한일 양측 인사들은 속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카카, 한일 간 음식 풍속엔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까운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아마 가까울 겁니다. 일본 정계에서도 사실은 한국계 혈통이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기시나 후쿠다는 자신의 조상들이 한국계인 것 같다고 저에게 귀뜸한 적도 있습니다. 도조 내각의 도고 대신도 공공연히 자신은 조선인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화기애애한 점심이 끝난 후 외무부 회의실에서는 제1차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다. 쟁점은 한일 간 기본조약에서 규정할 대한민국의 관할권과 구조약의 무효 시점 문제였다. 한국 측은 한일 합방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때와 그 이전 한일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무효라고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합병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에 따른 일제의 한국 통치도 불법이란 의미를 내포한 문구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의 무효는 일본의 패망을 명문화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기점으로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일제의 식민 통치를 사실 그대로 놓아두겠다는 속셈이었다. 이는 일제 통치에 대한 일종의 역사관 논쟁이므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본 측은 또 대한민국의 관할권 범위를 휴전선 이남 지역으로 본다는 의미의 문구를 명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일본 측은 또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대목 앞에 1948년 12월 18일 유엔의 한국관계 결의에 따라서 라는 수식어를 넣자고 했다. 일본은 빠지고 유엔의 판단을 소개하는 식의 문구였다. 북한 당국을 반국가단체 또는 괴뢰로 보는 우리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일본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역사적,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이견이므로 쉽게 좁혀질 수 없었다. 이동환 장관은 실무자들에게 회담을 맡기고는 신하 장관을 데리고 장관실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잡담을 하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갔다. 신하가 엉뚱한 제안을 했다. 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예? 놀란 이 장관이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이자 이와세 비서관이 재빨리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가방을 열더니 나폴레옹 꼬냑병을 탁자 위에 내어놨다. 숙달된 조교의 행동이었다. 회담장을 이탈한 두 나라의 외무장관은 낮술을 즐기고 있었다. 직업 외교관이 아니란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의 이런 파격성은 한일 국교 정상화 같은 난관을 돌파하는 데는 모범생들의 상식적인 행동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